오직 인류만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풀 한 폭이 한 마리의 새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그 기가 막힌 시와 소설과 수필과 아동문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15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2회차 멘토링 클래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부 진행을 맡은 운영위원 천수, 이은선입니다. 2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여성문학인들의 축제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이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업무가 시작됐고요.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4개 부문으로 10월 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간 마음속으로 작가를 꿈꿔오셨던 분, 그리고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2부의 멘토 작가 김홍신 작가님을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삶이 문학으로 싹트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창작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과 여러 노하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창작 강연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동서문학상의 든든한 기둥이자 중심이시지요. 김홍신 작가님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참 사람이 그립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이제 글 속에서 특히 소설 속에서는 그 선역, 프로타고니스트와 악역, 안타고니스트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나쁜 것일 거야는 사실은 나를 안 도와준 사람을 나쁜 걸로 여길 경우가 많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문학작품이지 그 안에 내가 함몰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감독관을 없애야 합니다. 마음속에 감독관이 있으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 쓴 글을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부모가, 주변 사람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글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 그 일기를 쓰실 때 홀로 일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이것은 남이 보지 않을 거야 라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지만 일기 속에서요 너무 솔직하게 쓰면 나중에 남이 읽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도 마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학작품을 자신 있게 쓸 때는 감독관을 없애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작년 초에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어요. 그 절경을 보면서 탄복을 하고 경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게는 왜 경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경탄을 할 수 있어야 정말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을 만든 창조다라는 생각을 해야 창의력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스승은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 남의 글을 읽으면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어서 감동을 받으면은 결국 스승을 한 사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으면은 1년에 50권밖에 못 읽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스승을 50명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10년을 그렇게 꾸준히 읽으면은 스승이 500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500명의 스승을 가진 사람과 10명밖에 스승이 없는 사람이 글 쓸 때 어느 글이 뛰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책을 읽지 않고 남의 글을 읽지 않고 내 글이 좋아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생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어요. 그게 50주년 몇 년 전 얘기죠. 5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끝나는 날 제가 가서 이제 배우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는데요. 손에 보니까 볼펜으로 뭐가 써 있어요. 그래서 형, 이건 뭐야? 그랬더니요. 늘 우리가 응용하고 사용하는 단어는 기억을 하는데 생소한 단어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연극하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막막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믿기 때문에 커닝 페이퍼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통과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름난 국악하시는 어른들 뵐 때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외에 국악할 때 그 부채를 쫙 펼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볼펜으로 써 있어요.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이것도 문학할 때 굉장히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의 글을 그대로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글 쓸 때 어떤 얘기로 시작하면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봐라. 동네에서 싸웠던 얘기, 실패했던 얘기, 아팠던 얘기, 말하자면은 가출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면은 어려서 내가 누군가 좋아했던 이야기, 뭐 이런 거라도 말하자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내 이야기거리를 만들면 남의 이야기거리도 내가 재밌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많으면은요 10년을 살아도 100년 산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100년을 살아도 10년도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글을 쓰려면 자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야기거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실수 없고 말하자면 분노 없고 좌절 없고 이런 세상을 여러분 살고 싶죠? 편안하게. 만약에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이미 기적을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을 어떻게 응용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신화가 역사가 되려면 고통, 시련, 좌절, 아픔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역사가 되고 신화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승화시켜야 돼요. 자, 제 집에요 이렇게 조그만 정원이 있는데 풀을 베거나 나무, 소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은요 한 며칠 동안 온 집안에 향기가 나요. 왜 나느냐면 자기 몸을 벌레나 이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려고 송진이 나오죠. 근데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내놓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향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글이라는 것은,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통증을 남에게 향기로 남겨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큰 고통이 없는데, 큰 아픔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인생을 유심히 쳐다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의 인생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 못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 남의 작품에서, 어떤 시인의 이야기거리에서, 또는 신문에서, 잡지에서,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이야기에서, 아니면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아니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나온 이야기라도 내가 응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남의 인생을 유심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억지로 어디 가서 찾아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을 내가 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은 뭐예요? 아니 세상에
이동할 때 전화기 줄이 없는데도 쓸 수 있죠. 자, 사진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맘 놓고 들을 수가 있죠. 거기 사전이 있죠. 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스마트폰은 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듯이 문학작품은 곧 남에게 인생사를 조합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요, 인생 전체가 세상 모두가 적군이 돼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이 전부 내 편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능력이 없을 거야. 나는 모자라. 제대로 문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문학 수업을 받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심사위원이 선택 안 할 거야. 이렇게 미리 겁을 먹으면 선택 안 당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내 개성을 살려서 남이 할 수 없는 걸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개성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인류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요, 진화를 가장 잘했기 때문이에요. 진화를.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진화할 게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진화해야 되냐면 행복으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복으로 진화를 하지 않고 자꾸 행복이 아닌 후퇴를 하고 있어요. 뉴욕의 제비가요, 10수년 만에 연구해 보니까 날개 길이가 짧아졌어요. 왜 짧아졌느냐? 이 건물이 높고 유리창이 많고 달리는 자동차가 많고 이러니까요. 이제 도시가 깨끗해지니까 벌레가 없기 때문에 날아다니던 제비들이 벌레를 쫓다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자동차에 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10수년 만에 왜 날개 길이가 짧아졌느냐면 급회전을 잘 못해요. 날개가 길으면. 그러니까 날개 길이가 짧으면 급회전을 해서 생존하거든요. 결국 10수년 만에 제비들도 날개가 짧아졌어요. 이게 진화예요. 식물도요, 민들레가 우리를 얘기하면 민들레죠. 민들레는 이제 씨앗이 멀리 날아가서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도시가 전부 아스팔트, 시멘트니까 날아가봤자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씨가 무거워져 가지고 아스팔트나 이런 틈새에 들어가서 생존을 해요. 이렇게 진화해 버렸어요. 식물도.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제비는요, 날개 긴 녀석들은 부딪혀서 잘 죽고 짧은 녀석들은 살으니까 지들끼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점점 날개가 짧아진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행복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행복은요,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욕구를 충족하려면은요, 좋은 아파트, 자동차, 많은 돈, 그 다음에 학력, 인물, 집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충족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과 정신사를 충족하는 게 뭐냐? 문학하는 분들은 좋은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영혼을 충족하는 거죠. 여러분요, 저보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대법관 한 분이요, 판사들 특강을 해달래요. 교양 특강.
그랬더니 특강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저보고 자기들은요, 그 판결문을 쓸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판결문은 역사에 남는 거니까. 저보고 글이 언제 잘 써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감 전날 밤 늦게.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판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마감 전날 밤에 써지냐면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좋은 글을 써야지 하고 자꾸 걱정을 하고 고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그 순간에 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하지 않고 좋은 글을 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고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서울 강북의 어느 지점인데 자꾸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놓여 있으니까 집주인이 이걸 어떡할까 고심을 하다가 거기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뭐라고 써붙였느냐? 버리는 님의 마음에도 꽃은 피겠지요. 이 한마디를 써붙였더니 세상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 버리면 뭐 고발합니다. 만약 이렇게 써놨어 봐요. 그러면 고발할 테면 해라. 뭐 CCTV 없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 한마디에 그 집 앞이 깨끗해졌거든요. 이것이 뭘로 나온 거야? 그 주인이 고심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문학인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아까 개성 이야기를 했죠. 개성이라는 건 그 사람의 독특성이다 그랬는데 개성의 시대, 현대는 개성의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음악이나 아니면은 영화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개성 있게 살잖아요. 그러면 개성을 한국인이 왜 저렇게 세상을 흔들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걸 보세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까? 한국인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세상을 흔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소녀시대가 9명이었던가요? 그다음 방탄소년 지금 7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서양에서는요, 이거 7명, 9명씩 모여서 노래를 못해요. 근데 한국인은 그렇게 모여 있는데도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으로 세계인들을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한국인의 독특성이에요. 자,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 되는 곳은 벼농사를 짓고 강수량이 1000mm 이하는 밀농사를 져요. 근데 밀농사는 그냥 씨앗 뿌리고 놔두면은 잘 자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근데 이 벼농사 짓는 곳은요, 그 품앗이가 잘 되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여름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벼를 수확할 때도 이제 비 맞지 않게 빨리빨리 걷어들여야 되죠. 모 심을 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가물을 때는 서로 물을 좀 나눠야죠. 그래서 품앗이가 발전을 해요. 자, 품앗이가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요, 불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3050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3만 달러에 5천만 명이 돌파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가요, 놀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나라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도요. 세계에서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품앗이 정신이에요. 길거리 가서 보세요. 특별한 한두 명을 빼고는 거의 다 마스크를 하고 있죠.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드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떤 품앗이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학도요, 품앗이 정신을 발휘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품앗이 정신일까 한번 보세요. 그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품앗이 정신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포용력이다, 포괄적이다, 세상을 넓게 본다, 그리고 깊게 본다, 이런 종합적, 멀티구조적 감각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심플 구조와 멀티 구조를 한번 보죠. 심플 구조는요, 말하자면 깊게 보거나 넓게 보거나 둘 중 하나만 보는 것을 심플 구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멀티 구조는 옆으로도 길게 보고 깊게도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 플러스처럼요. 이것을 이제 멀티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려면 내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멀티 구조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강조할 때 세 가지를 강조를 해요. 꼭 수필을 써라. 둘째, 전공서적을 한 권 남겨라. 셋째, 자서전을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필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뭐든지 사물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메모를 꼭 해야 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우리가 현대를 살려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심해져요. 너무나 많은 것을 내 뇌파 속으로 집어넣고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메모를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그럼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봤다? 아, 예쁘다? 그러면은 꽃이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나가다가 담장너머로 꽃 한 송이를 봤다. 저 꽃의 향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겠지? 그러면은 집에 가서 메모를 할 때 뭐라고 메모를 하느냐? 나도 남에게 향기를 주어서 남이 나를 보고 참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요 한마디를 써놓으면 이 하나를 가지고 수필 한 편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럼 메모를 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요새 컴퓨터를 쓰시니까 거기다 아이디어 뱅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여러분 1년만 해보세요. 누가 수필을 부탁하는 순간 거의 언제나 맘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공서적이죠. 전공서적은 자기 전공에 관한 글을 쓰려면은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자면 차원 높은 사람으로 승격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자서전인데요. 자서전을 쓸 때는 특히 가족과 주변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난 자서전 쓴다, 자서전 쓴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품격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종업원이 물을 흘렸어요, 내 옷에. 평소 같으면 화를 낼 텐데 자서전 쓴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화를 못 내요.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요, 이 품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품격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글의 품격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위문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군대 생활할 때. 근데 위문 편지를 읽어보면 감동받을 기술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받은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군인 아저씨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삽니다. 매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게 감동이 있는지 아세요? 국군 아저씨, 나는 글도 못 쓰고 쓰기도 싫은데 선생님이 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씁니다. 이렇게 쓴 글은 진짜 감동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하자면 솔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낼 때,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능하면 솔직하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솔직성에서도 무엇을 지켜줘야 되느냐? 남을 보호하는 윤리적, 도덕적 관념은 지켜줘야 돼요. 왜? 나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 이건 솔직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남이 읽을 때 뭐냐면은 이건 솔직한 게 아니고 자기 자랑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다는 것은 곧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마음의 허전함과 이런 것들도 아낌없이 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노출할 때는 남을 반드시 생각해줘야만 됩니다. 자,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들이 있죠. 이건 전부 지식에 속하는데, 지혜는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 한 단계 뛰어넘은, 그리고 이 지혜를 갖게 되면 남에게도 굉장히 큰 보탬으로 남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꼭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고 지적 감수성을 고루 이렇게 나눈다. 이것이 곧 말하자면 지혜인 것이죠. 자, 글을 쓸 때요, 보통 타성을 뒤집어야 좋은 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독특한 재주일 수가 있고 여유로움이에요. 제가 옛날에 읽은 것 중에 이제 광고계에서 아직도 알려진 얘기인데요. 이 머리털 나는 약을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광고를 해도 안 팔려요. 왜? 그동안 너무 속아봤기 때문에. 근데 머리털은요, 약 바른다고 금방 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발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쳐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약을 안 사니까요. 약은 만들어내는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요, 회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약을 팔아주면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약 광고 헤드라인 있죠? 이제 신문 광고할 때 헤드라인, 그걸 오려내고 자기가 적어온 걸 거기다 붙였어요. 대박이 났어요. 이 약은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지 마십시오. 손가락에 털 날 염려가 있습니다. 말이나 돼요? 근데 이 타성을 뒤집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약을 많이 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타성을 한 번쯤 뒤집어 보자 이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존엄한,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하나밖에 없이 존엄한 존재인가를 인식을 하면 감독관 필요 없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이 읽고 감동을 받든 감동을 받지 않든 그건 상관없다. 내가 먼저 감동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지극히 나를 사랑해야 돼요. 지극히 나를 지극히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도 사랑할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글을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남이 감동을 받죠. 나는 뭐 읽으면 이게 별거 없네. 그런데 남이 감동 받을 리가 없죠. 내가 먼저 감동을 받게 쓸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내가 길러줘야만 됩니다. 내가 기르지 않고 이게 저절로 무엇이 내 지혜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은 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입으로 말하는 말의 무덤이에요. 한자로 언총이라고 그래요. 왜 생겼느냐?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요. 거기 아마 인심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피난을 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나 무슨 뭐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니니까 아이들 데리고 겨우 짊어지고 왔으니까 불과 얼마 가서 양식도 떨어지고, 그렇죠? 비 오는 날은 남의 처마 밑으로 가야 되고,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배고프니까 남의 밭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바위 2개를 옮겨놨어요. 입구와 중앙에 옮겨놓고 이거 이름을 줬어요. 제갈바위라고. 그러니까 제갈바위는 뭐예요? 말을 이렇게 입을 제갈 물리듯이. 그러니까 말을 좀 그만하자. 2번째, 지방 있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종이 있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주고받은 욕지거리나 나쁜 말을 썼어요. 써가지고 꾹에서 땅에다 놓고 이렇게 큰 사발로 덮어놨는데 이거 깨지잖아요. 그래 그 위에다가 뭘 하냐면 흙을 덮어서 놓으니까 무덤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말무덤이에요. 그날부터 이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자, 이게 곧 아름다운 지혜죠. 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너무 복잡하고 세상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저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눈 떠서 신문 보고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글도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자꾸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게 돼요. 오늘은 코로나 몇 명 생겼나, 뭐, 이런 거 자꾸 걱정하고 어디 가면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글도 잘 안 써지고, 책을 읽어도, 어느 정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가요? 그럼 다 복잡하대요. 그래서 제가 뒷말로 그래요. 세상이 복잡할까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그럼 그때서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잡한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진화인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요, 한국에서 코로나를 극복한 좋은 시와 소설과 동화와 동시와 수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걸 이겨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겨낸다는 것이 바로 지혜고 진화고 인간 승리,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주인 정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퍼시트 펭귄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펭귄들이 자기들끼리 저걸 하죠. 허들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지들끼리는 하겠지만은
안에 있는 애들이 몸을 데핀 뒤에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이제 열량도 생기고 자식도 키울 수가 있는데, 새끼도. 그런데 안 들어가고 도는 이유가 바다 표범 같은 것들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한 마리가 풍덩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먼저 뛰어 들어간 것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관용어로는 용감한 자, 뛰어난 자, 혁명가, 지혜로운 자, 지도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진짜 용감한 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펭귄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얘가 용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얘가 뛰어 들어간 뒤에 이제 나머지 펭귄들이 막 뛰어 들어가거든요. 근데요, 얘는 병들었거나 몸이 허약해서 밀려서 굴러 떨어진 아이예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짐승의 세계에서는 다 그런데 오직 인류만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더군다나 문학을 한다는 것은요, 영혼을 아름답고 영혼을 향기롭고 남에게 내가 향기를 남기겠다고 한 사람이 왜 남의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끌어안지 못하느냐고요.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정말로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시를 한번 보세요. 남을 힐난하는 시가 아름다울까요? 남을 끌어안는 시가 아름다울까요? 풀 한 포기, 한 마리의 새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그 기가 막힌 시와 소설과 수필과 아동문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뛰어들어가는 퍼스트 펭귄을 왜 그 바다 표범이 안 잡아먹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마라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늘 물고기들, 물속에 사는 것들만 잡아먹고 사는 악어들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초식동물이거든요. 그럼 1년에 한 2번씩 이 초식동물이 이제 이동을 해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맨 먼저 뛰어드는 그 용감한 말하자면 대장이죠. 초식동물에. 걔들은 강을 건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여러 마리가 따라가죠. 근데 이 맨 먼저 간 것을 악어가 안 잡아먹어요. 악어나 바다 표범이면요, 뭐냐? 처음에 뛰어 들어오는 애를 안 잡아먹는 이유는 얘를 잡아먹으면 뒤에서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숨어서 걔를 통과시킨 뒤에 그 다음에 온 애들을 잡아먹거든요. 걔들조차도 이런 지혜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스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수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났는데 이렇게 신문지를 하나 펴놓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동전들만 있어요. 요새 보기 어려운 뭐 50원, 10원짜리도 있더만요. 불과 뭐 한 몇천 원 안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돈을 주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요새 현금들 많이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1,000원짜리는 한 장밖에 없고 5,000원짜리 주려니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하나 꺼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1,000원짜리를 놓고 가니까요, 정말 잽싸게 탁 집더니 안에 넣더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놀려고 그랬는데 제 앞에 지나갔던 어떤 여성이 또 1,000원짜리를 놓았는데 제가 놓고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제가 정말 가슴이 뛰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뭐 어떤 상상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 여성이요, 여러분이 상상이 틀렸어요. 그 여성이 1,000원짜리를 놓고 그 거지에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90도로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거지에게 평생 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오늘 돈을 놓고 평생 처음 그 거지에게 절을 정중하게 하고 그 여성을 빨리 쫓아가서 제가 따라온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책을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고 싶다. 거리에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다 그랬더니요, 저는 선생님이 책을 주신다는 순간 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책을 드리고 저는 그 책을 꼭 사겠습니다. 두 마디를 못하게 하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스승께 배운 대로 그냥 절을 잘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날요 집에 가가지고 메모지를 정성껏 메모를 하고 이걸 갖고 수필 한 편을 썼어요. 근데 이 얘기는 스토리텔링이 별로 없는 얘기니까요, 수필을 그 원고지 10장을 써야 되는데 한 6장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 뒤에 넉 장 정도를 뭘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그냥 거리에서 만난 스승인데, 제목이.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붙인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주례를 비교적 잘 안 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례를 섰는데 아직도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례 청탁이 더 많이 와요.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안 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 결혼 주례 서는데 만약 실패하면은 제 역사가 깨지잖아요. 가능하면 잘 안 서는데, 유명한 언론사 사장께서 부탁을 했어요. 자기 딸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쓰겠다. 근데요,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원고지에다가 꼭 주례사를 쭉 써요. 만년필로 쓰고 가서 신랑 신부 앞에 놓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냥 깔끔하게 하고 말아요. 군말 없이. 근데 주례할 때마다 새로 원고지에다 쓰기 때문에 주례사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 고심을 하면서 쓰거든요. 나중에 모으면 책 한 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쓰는데, 그날은요, 가가지고 위에다가 원고지를 펼쳐놓고 읽기 전에 신랑 신부 앞에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주례를 승낙한 날부터 나는 오늘까지 얼굴 다쳐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사건 사고에 연루돼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몸조심 마음조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덕에 내가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나는 목욕 재개를 하고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으니 내 스승처럼 살아주세요. 그리고 강연을 주례를 했는데, 주례사 좋다는 얘기는 이제 없어지고요, 전부 이 얘기만 해요. 그랬더니 이거 수필을 썼더니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주례, 당신도 주례를 가끔 쓰니까 나 그 앞에 이야기를 나도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요? 그거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면 어떻게 되냐? 즉각 고발이죠. 그랬더니 고발하시오. 그리고 그분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이 어린 신랑 신부도 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했더니요, 제자 하나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선생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7살인데 얘 27살 때 결혼시킬 때니까 주례를 써주십시오 그래요. 한 3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더니 제자들이 막 박수쳐요.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20년을 생각하니까요, 제 나이가 그때 되면 이제
이 90이 나이가 됐을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신도 없고 그 대답을 못했더니 막 박수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약속할게요. 이렇게 약속했더니 손가락을 걸었어요. 손가락 걸고 이걸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나니까 내가 20년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더 열심히 몸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초인가요? 만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또 딸을 낳았어요. 그게 얘도 27살 때 결혼시켜야 되니까 얘도 줄을 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속 없이 그래 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랬을 때 제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마음속으로 넣고 있으니까 그 제자가 제가 그랬어요. 자네가 나의 스승이네. 왜? 내가 자네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스승을 많이 두면 좋은 글, 이것도 수필거리죠? 그죠? 이것도 소설거리죠? 이것도 시를 쓸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에 스승을 많이 만들면 정말로 좋은 글을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좋은 글을 써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세계적 강국이 되면은요, 대한민국 한글로 쓴 글이 세상을 반드시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글 많이 쓰시고 동서식품에서 향기를 전달할 수 있게 이 문학상을 만들었거든요. 많이 응모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영혼의 향기를 나누는 사람, 그리고 스승을 많이 만들지만 여러분 스스로 남들에게 꼭 스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경탄할 수 있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은 자기 고통을 향기로 남기는 것이다. 저도 글을 쓰다 보면 자존감을 잃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선생님의 그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김홍신 작가님께 궁금했던 점을 함께 알아보는 그 문학 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충남 논산에 예. 김홍신 문학관을 개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바람으로 지은 집이라는 건축 이념이 꽤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생님께 바람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 거기 그 김홍신 문학관이 바람으로 지은 집, 바람으로 지은 글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저에게 옛날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예. 바람 같은 작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왜 바람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사항 같은 것도 있고 자연, 네.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스러운 사람 아마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게 왜 길이를 잴 때 한 바람, 두 바람 할 때 길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모아보면은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 소설을 쓸 때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그 소설을 쓸 때 제가 우리 그 책상 앞에 붙여놓은 것이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걸 써놓고 소설을 썼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바람처럼
살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평생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이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평생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글을 쓰시니까 알지만 글 쓸 때마다 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나중에 글을 써놓고 나면 환희가 되잖아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감동도 주고 내 기쁨도 되고 환희가 되는데 쓸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통을 피하면 안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통을 피하면 환희나 기쁨이나 행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건 고통을 통해서 이게 정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자. 그러려면은 죽을 때 저는 아직도 이제 컴퓨터를 못 쓰고 만년필로 글을 쓰니까 만년필을 쥐고 만년필을 들고 죽겠다 이런 각오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와. 선생님, 글을 쓰실 때 처음에 아까 이제 강연 중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수필과 소설, 자서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글의 어떤 큰 차이점이랄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수필, 소설, 자서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특별한 차이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글이라는 게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영혼에서, 네. 내 생각에서, 내 두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만 다를 뿐이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장르가 다른 것을 쓸 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구분하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멘토링 클래스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 작가님의 삶이 문학으로 삭튼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처음 글을 시작하셨을 때 마음, 그 기분은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 시절에요. 어린 마음에도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저뿐만이 아니라 할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교과서에 실린 사람들 시나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죠. 참 건방지지만은. 그러니까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부모님은 글 쓰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해도 글쟁이라는 게요. 배고프고 폐병이 앓고 그냥 맨날 어렵게 살긴 하고 이렇게들 인식할 시절이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의대를 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의대를 떨어졌으니까 내 자신이 선택한 게 이제 문학이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요. 장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필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끝나고 났더니 내 걸 낭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한테 웃기네 막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글을 잘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재수할 때 제가 소설을 7편이나 썼어요. 우리 어머니는 공부하는 줄 알았죠. 맨날 뭘 쓰고 책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다고 그럴까요? 글 속에. 그게 말하자면 제가 다행히 개성을 찾았다. 이렇게.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히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떨어뜨린 의대가 참 감사하네요. 한국 문학사를 새로 쓰게 해주셨어요.
작가님 사전에 동서문학상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중에 몇 가지 선정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아끼는 작품이 무엇이고요?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궁금해합니다. 네. 예, 이제 딱 두 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김홍신 하면 대번에 떠올리는 것이 인간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시장은 어묵한 군사정권 시절에 쓰여졌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검열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끌려다니면서 예. 그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온갖 협박과 공갈과 우리 식구들까지 유괴해서 죽이겠다. 우리 애엄마를 그냥 못 살게 굴었죠. 우리 집에 돌멩이 날라오고 뭐 불 붙인 장작개비 날라오고 뭐 이 협박 전화가 너무 심각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서도 제가 그냥 고집 부리면서 쓸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시장은 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예. 3년간 두문불출하면서 만년필로 12,000장을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를 되찾아온 발해, 대발해라는 10권짜리 역사 소설이죠. 그게 250년간 그 고구려 멸망하는 날부터 발해가 멸망하는 날까지 거의 250여 년간의 그 이야기를 15명의 황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민족사의 위대함이 있죠. 제가 한국인으로 이 소설을 쓰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황홀한 행복이었어요. 하나만 덧붙이면은 우리는 계속 애국한테 당했다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서기 732년에 대조영의 아들 대무해가 황제 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지금의 말하자면 북경 있죠. 예.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땅을 다 뺏었고 수군장수 장문유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산동반도를 다 뺏었어요. 그 기록이 우리 역사에는 하나도 없고 중국 당나라의 신당서, 구당서, 책부, 원부 등에 전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우리 역사를 되살렸기 때문에 예.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하십니다. 그 작품 속에 어떻게 보면 그 12,000장의 그리고 15대 황제까지 발해의 역사를 쫙 나열하시기까지 혹은 또 그것도 말고도 저서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네. 제가 김홍신 문학관 네. 보면은 제 젊은 시절의 꿈이 뭐였느냐면요. 정말로 젊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들 시대는 정말 배고픈 시대였거든요. 예. 그 책을 이렇게 책꽂이가 2개밖에 없어갖고 책을 막 쌓아놓으면은 예. 글 쓰려고 자료를 찾으려면 막 전부 뒤져가지고 겨우 찾고 또 그 다음에 글 쓸 때 찾고 하니까 꿈이 뭐냐면 천정까지 책을 쫙 진열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집은요, 우리 집에는 예. 2층 서재하고 거실은 전부 천정까지 전부 책을 꽉 채워놔 버렸어요. 그리고 문학관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천정까지 맞아요. 책을 꽂아놨거든요. 예. 책이 벽처럼 되어 예.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요 136권이나 썼더라고요. 혹시 그 작품들 속에서 구축된 캐릭터들이 기억이 다 나시나요? 안 나요. 그게요 지나고 보면은 그 소설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막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하고 자기하고 같았다. 그리고 내 소설을 읽고 애들 이름을 그 주인공 이름하고 지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름을 졌는지 안 졌는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고
발에는요. 예.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500 몇십 명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역사에 나온 건 한 5, 6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0명 이름은 제가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은 제가 인공지능이죠. 그 불가능한 거죠. 혹시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정치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분들이 캐릭터 속에 혹시 들어왔나요? 들어와요. 그거는. 왜냐면요. 이렇게 소설이나 쓰려 보면 이 사람의 그 독특성을 잘 내세워야 소설 평가받기가 좋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흡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그 캐릭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예. 장점 섞는 거죠. 예. 오늘 이걸 같이 하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 하나만 가져오면은 좋은 작품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사람의 장점을 가져오고 네. 이 사람의 나쁜 점을 가져오면 이게 이제 좋은 소설이나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결론은 작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을요 구분할 때 좀 그 어려운 얘기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살다 보면은 소수의 좋은 사람과 다수의 보통 사람과 소수의 나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 기준이에요. 보통 자기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과 극소수의 악질 이렇게 나눠져요. 왜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되느냐면 저는 소설을 쓰니까 소설의 주인공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야만 소설을 쓸 수 있잖아요. 어떤 동화 작가가요. 정말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책이 안 팔려요. 안 팔린다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글에는 악당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대비해야 사람들의 감성을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100% 나쁜 사람, 100%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복합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작품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도 작품이 안 될 때가 혹시 있으시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지하게 많아. 좀안 되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원고 청탁을 하고 신문 같은 데서 특히 오늘 밤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저녁까지 원고 써달래요. 그래서 난 못 쓴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맘먹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늘 고심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제 작업 노트를 보면은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수필을 쓸 때는 수필을 제가 월간 에세이에 100회를 썼잖아요. 100권을 썼는데 그 수필을 쓸 때는요. 제 메모지를 보면은 수필거리가 메모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수필 끝나고 컬럼을 쓰잖아요. 근데 컬럼 쓸 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컬럼을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공책을 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봐요.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이거 쓸까. 그러면 제가 신문, 잡지, 방송 이런 데서 메모를 계속 했으니까 그 낱말이나 그 이야기를 응용하게 되죠. 그리고 제목도 근사하게 붙일 수가 있죠.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메모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우리가 지금 복잡한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함량이 있어요. 두뇌 속에. 그러니까 걸핏하면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건망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심한 경우는요, 제가 이 주례를 서줬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예요. 그 제가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가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올려다보고 저 주례 서주셨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너무 민망하니까 그럼 애들은요? 그랬더니 올려다보더니 우리의 이름 지어주셨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저 얘기 너무 좋아 하고 네. 기억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메모를 자꾸 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쓰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정말로 쓰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아요. 지나친 욕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욕심이 아니고 글 욕심은 갖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작가님께서 작가가 아니었으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요? 글쎄 아마 화가 바람을 그리는 화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화가가 네. 되지 않았을까. 네. 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디 가서 제가 그렇게 해서 글쎄 그 화가도 됐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되고 싶었던 게 네네. 많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화가가 됐으면 지금 한국에서 안 살고 세상을 흔들며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세상에. 하더라고요. 세상에. 작가님 말씀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창작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금 소개된 질문을 해주신 5분께는 김홍신 작가님의 사인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문학관 홈페이지에 가면요, 작가 김홍신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학이란 존재의 향기 같아. 이번에 우리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운영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문학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함축해서 표현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커피 알 속에서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5개를 뽑아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뽑을까요? 위원장님이 직접 뽑아주실까요? 뽑으세요. 네. 뽑아주세요. 제가 3개 뽑겠습니다. 그럼 제가 2개 뽑을게요. 네. 나를 찾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유가 적혀 있거든요. 네. 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학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셔요? 예, 정말로 이것처럼요. 참 나를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얼굴, 네. 몸매, 성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흔한 말로 관상. 예. 네. 근데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개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개성.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개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함께 누리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결국 나를 찾는 길이죠. 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더불어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를 찾는 길이죠.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니지만 제가 또 살짝 하나를 또 뽑아왔습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요, 방금 해주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자존감에 대해서는 예, 이 자존감은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나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게 그 자존감이에요. 우뚝 세울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뚝 세울 수 있으면 뭐예요? 넓게 휘둘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 직립동물이잖아요. 그쵸. 직립동물이 되는 순간
불을 발견했고 말하자면 지구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직립이 되면서 네. 이게 직립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 자존감, 오. 자신감 그런 것들이죠. 등을 세워주는 어떤 것. 예. 예. 제가 또 하나 뽑았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네. 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성품이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드러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예. 네. 드러나지 않고 못 배기는 것이요. 직접 작품을 써보셔서 하는데 숨기려고 해도 못 숨기는 게 그 글 속에 나타나는 작가 정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숨겼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요. 어디선가는 그게 드러나요. 그 평론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묘하게 그걸 잘 찾아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최고의 점쟁이가 누군 줄 아세요? 글쎄요. 최고의 점쟁이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결국 그거죠. 그 사람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 그 안에 어딘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것을 독자가 그 사람을 몰라도 독자가 그것을 저절로 찾게 돼요. 또 툭 튀어나오는 순간들도 있고 그럼요.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에 진실처럼 다가오는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번은 누군가의 기억입니다. 뜻은 문학은 누군가 겪었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있음직한 일들이 엮어져 나오고 또 문학작품을 본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라고 제가 이제 계속 진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펼쳐져 있는 예.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거나 펼치거나 하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면은요, 저 사람은 그림자가 없다. 그러면 그림자가 없다는 건 어둠 속이거나 그렇죠. 예. 되는데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죠. 없죠. 예. 그런데 그림자 없을 수 있는 게 뭐냐? 깜깜한 새 가면 그림자가 없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림자가 없다라는 게 함축어잖아요.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어둠을 이야기하려면 저 사람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예요? 악당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함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세상에. 문학인 것이죠. 네, 마지막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체향이 담긴 그릇. 네, 생각의 체향이 담긴 그릇. 네. 누군가의 인생, 새로운 세계관과 기발한 상상력. 이 모든 각자의 생각이 우리의 고유한 체향처럼 각기 다른 그릇에 담겨져 서로에게 건네지고 이를 엄미하는 것이 문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그 말씀에 맞아요. 네. 이건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이분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문학을 음미하는, 그리고 음미해보고 글도 써보고 아마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일기를 많이 쓰시고 글 공부를 제법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모든 인생사를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죠? 앞으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펼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의미를 함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문학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방금 소개된 이 5분께는요, 김홍신 작가님의 사인 도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홍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네. 동서문학사 네. 운영
네, 오은영 위원장님요. 예, 동서문학상과 함께 하신 것이 2010년도부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벌써 1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그죠? 그 위원장님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동서문학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대한민국 문학상에요. 여성만 응모를 하는 게 이거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이거 인권위원회 갈 일이다 이게 남성들이 어? 그 불공정 거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요. 응모를 하면 거의 2만 편이 응모하는 거는 그럼요. 대한민국 문학사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아마 없을 네. 거예요. 아니 5천만 명에서 인구를 이제 반 나누면은 2,500만이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인 여성으로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그 문학상을 응모해야 돼요. 그런데 2만 편이라는 작품이 10년간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네. 이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 다음에 문학상 심사위원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명이 심사를 해요, 문학상을.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이런 문학상 제도는 세계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저하고 연관된 이야기니까 10년씩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도 아마 세계사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정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보세요. 제가 참 이 동서식품의 그 정말 진정한 정신이 뭐냐면 동서식품하고 한번 인연 맺은 분들은요. 네. 전부 그 홍보 일을 하거나 그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보세요. 광고 모델이거나 이분들은 끝까지 함께 가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세계사에서 정말 드문 이야기예요. 의리라는 말이 여기서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물론 의리도 떠오르지만은 그 진정성이 있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정진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나 광고나 이런 걸 맡은 분들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좀 더 그런 문제는 조심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정말로 고맙다는 표현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게 또 하나의 배울 점이죠. 저 문득 그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성기 배우님을 여기 맥심 광고에서 뵀던 것 같은데 아직도 뵙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문학상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싹 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동서문학상 에피소드 토크 시간입니다. 네, 토크에 앞서서요. 사전에 우리 문학상 페이스북에서 그 위원장님과 함께했던 동서문학상의 추억 그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응모된 사연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 14회 동서문학상 멘토링 클래스에서 4회차에 참석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행운권 추첨을 할 때의 일이지요. 그날 입장할 때 선생님의 작품 중에 나오는 구절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백은 정당한 국민 이상은 없습니다. 전 바로 그런 놈입니다. 한 쪽지였답니다. 네, 역시 선생님의 담대함과 정정당당함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쪽지가 행운이었어요. 당첨이 된 거죠. 행운권 당첨 선물로 바람으로 그린 집과 인생 견문록을 선물 받아 선생님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이나 근황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네, 제일 센 백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행운이 왔겠습니다. 네. 이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가 뭐라든 헌법 전문서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네. 그 이상의 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부처님도 인정하시고 당연히 인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주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존감과도 연결이 그렇죠. 되지 않나 예, 예.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가 볼게요. 삶이 문학으로 싹 트는 순간 14회 동서문학상 시상식을 했던 그곳 그날 밤입니다. 김홍신 작가님을 비롯한 많은 작가님들의 언어의 예술을 눈으로 직접 보고 설렘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계기로 저는 삶을 쓰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수필에서 화자, 주인공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설을 배우며 저의 삶이 순간순간 읽고 쓰는 훈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향기는 문학이다 라는 그 문장을 안고 하루하루를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저분은 이번에 꼭 응모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쩐지 좋은 소식도 기대되고요. 예, 꼭 왜냐하면 저렇게요. 인생을 살면서 보통 작가들이 글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런 분들은 이제 그 작가는 프로기 때문에 글 과목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분은 이제 프로가 아니고 글을 앞으로 쓰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분들이 그 감수성은요 훨씬 이렇게 폭넓게 무엇인가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 보세요. 지금 저분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그 메모를 많이 할 것 같죠. 보나마나. 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지금 쓰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 반드시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감당을 못 하는데 좀 질투도 나네요. 저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좋은 글쟁이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엄청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올려주신 사연들 하나하나에 그간 동서문학상과 함께 해주신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그 15회에도 응모를 꼭 해주셔서 행복한 이야기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이제는 위원장님과 동서문학상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게 빠져볼 시간입니다. 글싹이라고요. 우리 뒤에서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글싹량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멋져다. 글싹. 네, 글싹이요. 싹이네. 네. 네. 와. 지금 이 사진이 있는데요. 네. 네, 위원장님의 그 동서문학상의 10년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죠? 예. 이 사진들이 그 멋진 대형 캠퍼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논산 그 김홍신 문학관에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에 그 들르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판이요. 네. 김홍신 문학관 오픈하는 날 예. 거기에 전시가 됐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와서 전부 이 앞에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걸 만들어 주신 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10년 동안 멘토링 클래스나 문학기행, 시상식 등의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 그 제가 강연할 때도 가끔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하도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은 제일 그때 제일 어린 사람은 여고 3학년인가 했고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62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62살 먹은 분이 남편에게 이제 우리 동서문학상 문학기행을 간다. 그게 문학기행을 가는데 김홍신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이다. 동서문학상 간다. 그랬더니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살아있죠. 그랬더니 지금 100살 넘었을 텐데. 워낙에 유명하셔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주 폭소가 났고 그 문학 행사 도중에 여행을 갔을 텐데 이 꼭요 동서문학상은 그 뽑힌 사람들을 모시고 1박 2일간 맞아요. 제주도 가고 강원도도 설악산도 가고 뭐 전국을 다 돌았거든요. 올해도 그 코로나가 빨리
주저앉아서 이런 여행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꼭 그렇게 되길.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저만 보면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쩐지. 정말로 네. 그 얘기는 잊을 수도 없고 네. 그걸 메모를 제가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 글을 쓰기는 그런데 강연할 때는 그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글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써주세요. 네. 근데 심사도 많이 맡으셨잖아요. 예. 그 심사 중에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워낙 그 작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초심을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그 눈이 빠진다고 할까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이광복 문인협회 네. 이사장님께서 예. 1심에 초심에 꼭 들어가요. 그런 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작품을 할 때 전심전력을 하죠. 세상에. 그만큼 이 문학상을 권위가 있어요. 근데 최종심에 이제 네 분야 아닙니까?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예. 그러면 네 분야에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 내로라 하는 원로들이 마지막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금이 워낙 많으니까 예. 중요하죠.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심사위원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소설 쪽은 작품이 기니까 소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시는 앞에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이니까 거기서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스님들 먼저 양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더니 참 고맙게도 수필 쪽에서 이번에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동문학 쪽에서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시하고 소설은 양보 못하겠다고 딱. 근데 너무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점점점 가고요. 그런데 이금배 선생님께서 그때 네. 시 담당을 하셨는데 딱 시를 한 편을 하더니 저한테 읽어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막 돌려요. 근데 시가 참 맞아 개성 있는 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집중을 해갖고 막 그걸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예. 그러면서 소설 쪽에서 막판까지 갔는데 소설 쪽에서 어렵게 딱 그러면은 올해는 시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 과정이 지금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참 위원장님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셨겠어요. 근데 번번이 무거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들이 모여서 그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니까요. 저는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 이거를 이번에 심사를 못 해갖고 다음에 하자고 연기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지금 계시네요. 이 그 동서문학상을 예. 총괄하는 우리 김미주 사무국장님. 예. 제 양반은요 그날 종일 이렇게 긴장을 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긴장을 해서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심사위원 선생님한테 가요. 화장실 때 따라가서 선생님 뭐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를 해주십시오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먼저 양보해 주십시오. 양보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아까 계속 힘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원장으로서 보람이 있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도 그죠? 그건 어떤 때였습니까? 보람이 있는 것이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상을 심사하잖아요. 네. 문학상을 심사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의 경력 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잡지나 말하자면 이제 신문에 네. 이렇게
이름이 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은 동서문학상 출신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직접 심사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동서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글들을 읽었을 때 그 행복감 있죠. 이 사람은 남이 아니고 우리 식구구나 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 편이구나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참 감동적이고 기분이 좋아요. 어쩐지. 수고 많이 하세요. 네. 우리 김홍신 우리 작가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팔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학적으로 팔 안쪽, 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누구나 안으로 굽는 팔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쩐지 동서문학상을 이렇게 어깨를 곁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의 팔은 수십 미터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앞으로요, 지금까지 동서문학상 출신들, 네. 그다음에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문학상 응모한 분들 그 중에 네. 대한민국 문학사를 이끌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동안 제 얘기가 아니고 심사한 선생님들 이야기는 세상에 이렇게 탁월한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고 부럽고 질투도 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이 땅의 문학사를 이끌 분들이죠. 세상 최고의 덕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네, 오늘 그 창작과 동서문학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네.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모아놓고 눈을 마주 보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방송을 제법 한 사람인데도 조금 이렇게 푹 뭔가 터져나오지 않고 순발력이 안 터져나오고 예. 그러니 앞에 우리 작가분들은 오직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편안하게 네. 분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동서문학상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네. 굉장히 크구나.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은 동서문학상 식구들이 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한국인의 피 속에는 맥심 커피가 흘러나온다. 커피가 흐른다 뭐 얘기하듯이 한국인의 5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맥심 믹스 커피래요. 그거 네. 이제 네.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네.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서문학상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신사에 굉장히 중요한 향기를 남길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우리 함께 향기나는 인생을 갖고 왔으면 세상에.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올해도 응모해야 되시는 분들과 그리고 사실 응모자들을 넘어서 이 방송 지켜보시고 늘 위원장님 존경에 맞이하는 여러 독자분들 요즘 한참 나라적으로도 힘든데 덕담이나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렇게 가슴 답답할 때는 그냥 답답해 있으면 결국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글이 아니더라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동서문학상에 응모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가장 편리하게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을 써서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가슴속에 넣고 있다가 표현을 안 하면은 이렇게 울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풀어버리잖아요.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보통 이렇게 보면 가슴 답답할 때 친구 만나서 그냥 네네. 막 입담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기가 어려우면은 글로라도 뭔가 풀어내면 답답함, 울화 또는 괴로움, 분노, 화 이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서 여러분이 네. 곧
이 땅의 향기가 됐으면 어머나. 좋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